한 분기 내 혹은 6개월 이내에 경기 하강이 시작되겠다. 유럽도 그 파도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주가 지수든 부동산이든 더블 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올해 그럼 미국과 유럽 경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은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으로 해외의 저축 그리고 금융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경기가 호조를 기록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고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직전인데 지금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 그 실버 게이트 또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이런 그 등이 이제 지금 그 파산에 몰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쳐서 그걸 일단 차단하긴 했어요. 근데 또 어디에서 트리거 역할을 할 게 터질지를 몰라요. 저는 지금 미국 경제에도 조만간 한 분기 내 혹은 6개월 이내에 경기 하강이 시작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미국이 이 강달러 정책으로 1981년도에는 다른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할 때 홀로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82년도에는 마이너스 2%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도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정도로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조만간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진행을 하게 되면 유럽도 그 파도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 파도에 휩쓸려서 경제난이 아주 심각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중국은요? 중국이 가장 심각해요. 중국은 이미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KBS가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빈집이 6,500만 채였어요. 2019년에. 그렇다면 그때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하고 또 금융위기가 터졌어야 했어요. 근데 중국은 통제 경제 최대예요. 이 통제를 통해서 그걸 차단을 한 건 사실이에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통제경제 체제라는 이 댐으로 그걸 차단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댐 위에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해요.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1:1로 사업이에요. 중국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9,700억 달러를 관련 국가들에게 상업차관으로 제공했어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7천억 달러의 통화수화풀을 체결해 줬어요. 근데 그 관련 국가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서 통화가치가 거의 뭐 휴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지금 폭락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9,700억 달러하고 7천억 달러 이게 지금 부실채권이 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장부상으로는 그 가치가 보장이 돼 있지만 현실상으로는 지금 거의 사라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중국도 조만간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방정부 재정이 지금 어떻게 꾸려갈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등등으로 이게 붐을 이루니까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지방 재정을 충당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진 거죠. 부동산이 몰락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지방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금융공사들이 하나같이 지금 당장 파산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경영수익이 악화됐어요. 어디에선가 트리거만 터지면 중국에서 먼저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통계 조작만 없다면 마이너스 5% 초반대 이런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해주고 있어요. 제가. 일본은요? 일본은 어쩌면 중국보다 심각해질 수 있어요. 지금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연평균 성장률 0.8%에 불과해요.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도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거의 지금 실종되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기업 체질은 극단적으로 약화돼 있고 그 영향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등등의 체력도 뚝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본 경제를 덮치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는 일본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체력이 약한 사람 병에 걸리면 거의 죽거나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몰리잖아요.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본에서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일본은 마이너스 5% 후반대 성장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제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 표현하고 말씀하신 대로 연평균 성장률 0.8%에 불과한데 지난 30년 동안 일본도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정부나 기업은 왜 이렇게 장기 침체에 빠졌을까요? 일본이 초장기 경기 침체에 빠져든 원인을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원인을 찾아냈다면 그 원인에다 처방하면 바로 살아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해요. 과유불급이다.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거죠. 부족한 것은 급성질환을 일으키는데 넘치는 것은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양 과다가 되면 성인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건 금방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초장기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 이게 너무 과다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과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본의 엔화 가치는 폭등을 해야 해요. 그럼 수출업자들 다 망한다 그래서 일본이 그 엔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소위 엔저 정책을 펼쳐요. 그 엔저 정책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본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그 외환을 정부가 흡수해 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외국으로 해외 투자라는 미명에 내보내야 돼요. 그 일본은 그 해외 투자라는 미명으로 수출 기업들이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국내 경제는 부진해지죠.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가 근본 원인인데 아직도 그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하면 당연히 국내 경제는 부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내 투자 못 해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경제 병리학이라는 게 경제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원인 그 분석 진단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병리학이 하루빨리 지금 그 경제학에 도입돼야 되는데 하다못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경제 질병의 일반 원리들 이거라도 좀 세상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신흥국들은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가요? 신흥국들 말도 못해요. 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던 나라들, 이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모두가 외환위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해외에 투자된 그 국제 금융자본들 다 끌어갔잖아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레바논, 스리랑카 등은 벌써 오래전부터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외환보고 다 고갈됐어요. 최근에는 파키스탄, 튀르키예, 헝가리 등도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 밖에 아프리카 52개 국가 중에서는 30개 국가에 가까운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등 대여섯 개 국가가 위험한 상태예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중남미에서도 페루, 칠레, 브라질, 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 나라들도 몇몇 나라가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외환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우리가 이미 1998년에 충분히 겪었잖아요. 그런 일이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외환위기는 그렇게 중대한 경제 질병인데 저는 왜 거기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조금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국가들만 다 합쳐도 한 50개 정도. 한 50개국에 가깝죠. 네. 엄청난 숫자예요. 이런 신흥국들의 위기는 어떤 도화선이 일어나면 더 커질까요? 어느 나라에선가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이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용 파괴율가 작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세계적인 유동성이 신용 승수배만큼 줄어드는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면 외환보유고가 고갈돼서 지금 당장에 외환이 필요한 나라들은 그 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더 심각해지는 거죠. 한국 경제는? 저는 한국 경제 얘기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5%를 넘는다고 믿는 사람이고 미래도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환율이 올라서
일단은 수출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가 불안해졌어요.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오르게 돼 있잖아요. 시설재 올라야 되잖아요. 다른 소비제품 가격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물가 불안에 대해서 뭐 석유 가격 등 자연 가격이 올라와서 그렇다는데 석유는 우리나라 수입 전체 중에서 수출용을 제외할 경우에는 5% 내외에 불과해요. 석유 가격은 아무리 크게 올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안 끼쳐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2001년 그때 당시에 $50 미만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한때 $94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물가 불안은 안 일어났잖아요. 2006년 이때까지. 환율이 오르면 반드시 물가는 불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환율 상승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에 우리 저축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의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잖아요. 그 결과 우리나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또 축소 재생산은 악순환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GDP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생산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산이 줄면 소득 줄어요. 소득 줄면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 줄어야 돼요. 생산 줄면 또 소득이 줄어요. 이게 악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지금 마이너스 3%대 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요? 심각한 수준인가요?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가계부채가 지금까지 경제 위기나 경제난을 초래한 역사적인 사례는 세계적으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융기관은 1,000억 원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1억 원씩 1,000개 가게에 대출해 주는 것보다 훨씬 관리비용이 싸요. 기업에 먼저 대출해야 수익성이 높아진다고요. 1,000개의 가게에 1억씩 대출해 줘봐요. 비용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자본 축적이 충분해져야 그때 비로소 가계 부채가 나타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 개인들은 은행 대출 받는 거 꿈도 못 꿨어요. 정부가 규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해도 충분한 이익을 남기는데 왜 비용이 비싼 개인들한테 가계 대출을 해주겠어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그거는 그때부터 우리나라 자본 축적이 팽창했던 때문이에요. 지금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은 많고 또 경제도 안정적이에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더라도 경기 부진을 겪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먼저 봐야죠. 자기가 관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보고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통계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m 자라면 미국에서 똑같은 1m 자여야 돼요. 공식적인 통계로 가계부채 비율을 산정을 해야 한다고요. 한국은행 그거 발표하잖아요. 가계신용을 매월 발표해요. GDP 매분기 발표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통계 지표로 가계부채 비율을 산정을 해야 한다고요. 그건 지금 우리나라가 90%예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한 120% 가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고 소득도 더 많아졌을 것이고 또 경제도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걸 지나치게 억제해왔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해소한다. 그런 미명하에 가계신용을 극단적으로 억제했어요. 첫 해에 0.2% 증가시켰을걸요? 억제했죠. 근데 가계신용도 통화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아야 이 몸도 튼튼하고 애들은 성장도 잘하잖아요. 이 한참 성장하는 애 심장 대동맥에다가 집게로 쪼여서 피가 안 돌게 해봐요. 죽는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노무현 정부처럼 경제 여건이 좋았던 그 상황에서도 경기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가계부채 억제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해서 경기가 부진해지니까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금융기관들은 다른 데에서 투자할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게 부동산이었어요. 자,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어떻게든지 빚을 내서 집을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게 2000년대 후반에 5, 6, 7년도 연달아 투기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40%에서 70%까지 급증을 해요.
가계부채를 억제한다고 했던 정책이 가계부채를 더 심각하게 만든 거예요. 가계부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경제 전문가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그런 정책을, 엉터리 같은 정책을 펼친 거예요. 좀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제가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에 제가 그 보고서를 써서 줬어요. 당신이 집권하면 가계부채가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를 거다. 만약에 그걸 해소하겠다고 가계신용을 억제하면 당신 집권 말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2005년도에 저를 찾더라고요. 그 보고서 가지고 오라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겠죠. 제가 주고 그냥 청와대에서 바로 나왔어요. 좀 지금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죠. 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그 거품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집값 하락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시나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거시경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냥 라운드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거품이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1989년 4월 달에 주가지수가 1004까지 올라갔어요. 당시에 미국 그 다우지수는 2500 약간 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3200대에서 놀고 있어요. 아니 3200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2300대에서 놀고 있어요. 미국은 36,000대에 갔다가 지금 32,000~33,000대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거품이 생긴 적이 없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주가지수라는 게 경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주가지수는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이미 겪었듯이 아파트 투기 광풍이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폭락 사태가 있었고, 이제 그 거품이 꺼진 거죠. 저는 거의 꺼졌다고 봐요. 이제 금매물이 거의 소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지금은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5, 6년 정도는 정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터질 금융위기예요. 이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다시 덮치게 되면 주가 지수든 부동산이든 더블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개인들도 어렵지만 국가 경제도 진짜 어려워질 텐데 하는 생각을 지금 자꾸만 그런 생각에 제가 스스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자, 현재 미분양 수치가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통계 나온 걸로는 75,000채 정도가 미분양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증가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 급매물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호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기를 덮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미분양 사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업 전체가 붕괴위기에 간다고요. 건설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좀 참을만 할 거예요. 문제는 시행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사에 자금을 대줬던 PF들, PF의 자금을 지원해줬던 여신 전문기관, 특히 저축은행 등 뭐 이런 쪽, 또 그 PF를 주도했던 증권회사, 이런 쪽은 상당수가 파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파산 얘기 나와서, 그럼 한국의 은행들도 미국의 은행들의 지금 파산처럼 좀 파산 위험 및 뱅크런 우려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 때 이미 면역 조사를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네. 우리 금융기관 3분의 2가 날아갔잖아요. 종금사는 다 날아갔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은행들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은행원들도 위에서 아무리 강력한 지시를 하더라도 안 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강력한 면역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지금 경영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작다고 보여요. 이건 대형 금융기관들 이야기고, 소형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여기는 좀 욕심이 과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과한 은행들은 파산할 텐데, 그래도 그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의 시스템 위기, 이거는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발생할, 해외에서 발생할 금융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덮치면 우리 은행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보다 더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올해 또 부동산 시장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는 또 뭐가 더 있을까요? 그게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죠. 그거 저는 올해 터진다고 봐요. 그거 터지면 대책이 없다니까요. 조만간 트리거가 어디에선가 터질 거예요. 그거 제가 특정을 못해서 지금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대충 감이 잡히는 곳은 있어요. 근데 다른 무엇인가가 트리거의 역할을 하게 되면 기존의 트리거 역할을 할 게 또 딱 숨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무엇인가 좌우간 트리거가 터지기만 하면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로 바로 가요. 지금 워낙 상황이 어렵잖아요. 미국의 세계 은행들이 지금 파산을 했잖아요. 그 규모가 번원통화의 6%잖아요.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걸 미국이 일단 차단하긴 했어요. 이게 이 금융위기를 작동시키는 그걸 차단하긴 했어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잠시 멈췄는데 트리거가 미국이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데서 터지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특히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 그때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금융위기로 가야 돼요. 소장님이 경제 공부 한 50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 부동산 그런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재테크로 부자가 된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분들 진짜 신중해요. 그리고 경제 변수를 거의 매일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요. 그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촉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것 같아요. 물론 선언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겠죠.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촉을 가지고도 성공했다가 실패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우리 연구소에 큰 그 혜택을 줬던 분도 한때 대단히 성공했었는데 무모한 투자가 결국은 지금까지 벌었던 걸 전부 다 파괴를 시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단히 치밀하고 또 대단히 신중하고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할 정도로 비관주의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제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50년 동안 경제 공부하셨는데 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은 조건이죠. 돈이라는 것은 내 선택 수단을 넓혀줘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가 소득 수준이 10배다. 그러면 이 못 사는 나라가 생활 수준이 10분의 1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잘 사는 나라가 10배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봉이 10억인 사람과 1억인 사람이 그러면 생활의 수준 차이가 10배냐? 그건 아니잖아요. 선택의 수단만 넓어져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이게 선택의 수단을 넓히고자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그 목적을 가져야 그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목적은 좀 위대한 데서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치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저는 경제학자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투자에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 조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제는 현재도 튼튼하고 미래도 더욱 밝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경제 위기만 어떻게든지 견디고 극복해낸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회를 2, 3년 지나면 반드시 오니까 반드시 잡으시라고 이 말씀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